부장님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내 두 눈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수겨울의 어느 밤, 나는 안개가 자욱한 숲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꿈을 꿨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들리는 건 마치 죽은 자의 한숨 같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점인의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건 감지 않은 채 활짝 뜨인 새하얗게 뒤집힌 눈동자였다. 그 눈은 마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내 안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릴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넌 누군가를 진짜로 본 적이 있다고 확신하니? 나는 놀라서 잠에서 깼다. 책상 위에는 낡은 원고 한 편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청렴하게 살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지혜로운 옛 선임들의 통찰을 담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글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원고는 옳긴 하지만 아직 이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삶에 지쳐 무뎌진 이들의 마음까지 올리기엔 어딘가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단지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처음으로 마음속 짙은 안개를 헤치며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빛이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눈물은 아픔일 수도 있고 혹은 진정한 깨달음일 수도 있으니까. 내 나이 37이었을 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확신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 한마디만 봐도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러다 나는 그 아이를 만났다. 말수적고 늘 무기력해 보이며 수업엔 항상 늦고 뒷자리에만 앉는 젊은 남학생. 내 눈엔 그저 목표도 없이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거리에서 우연히 한 식당 앞을 지나쳤다. 그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 손은 물에 불어 상처투성이었다. 사장이 큰 소리로 뭐라 해도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묵묵히, 조용히, 묵묵히 감내하며 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음을. 본다고 해서 간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아. 옛 이야기 스승과 훔쳐먹은 듯한 주먹다. 공자가 제나라로 향하던 도전,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서 길을 잃고 신념도 바닥났다. 어느 날 밤, 공자는 밥 짓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가 본 것은 가장 믿던 제자가 갓 지은 밥을 몰래 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공자의 눈이 어두워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밥은 조상님께 바칠 밥이다. 정결해야 한다. 누가 손댔느냐? 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숯뚜껑을 여는 순간 지붕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워서 더러워진 부분을 걷어내고 먹어도 되는지 맛을 봤습니다. 먹기 힘들다면 버릴 생각이었고 지려야 한다면 새로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했다. 내 눈으로 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구나. 이 작은 주먹밥 하나가 내가 가장 신뢰하던 일을 오래 한 나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구나. 부심의 낡은 고시원. 김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깨끗하게 정리한 옷들을 해진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고 있었다. 67의 나이. 할머니는 지금도 시간제로 가사도우미 일을 한다. 바닥 청소, 설거지, 밥 짓기. 모든 건 몇 년 전 서울로 일하러 간 외아들을 위해서다.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녀는 그렇게 이웃들에게 말하며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에게 수십만 원씩 송금하곤 했다. 아드님이 뭐라도 보내오시나 봐요. 누군가 모르면.
할머니는 그저 스무스만 지었다. 아이들 다 그렇지 뭐. 건강하면 된 거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계좌 이체 내역엔 보낸 기록만 있고 받은 기록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어느 날 골목 어디에서 누군가 김 할머니를 부른다. 김 할머니. 3년 전에 아드님 나왔어요. 이제 사장이래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다. 화면 속 바로 그 아들이 있었다. 신생 스타트업의 대표로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동안 아들의 소식을 페이스북으로만 접했던 세월.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이가 이제는 동네의 자랑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정성껏 선물을 싸고 김밥과 손수 만든 김치를 챙겨 고속버스를 탔다. 갓 도시락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간장 꼭 찍어 먹어.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야. 서울. 회사 건물 앞. 그녀는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며 오전을 보냈다. 그러다 오후가 되어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저. 여기 사장님 어머니인데요. 아들 좀 보러 왔어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 손에 든 비닐봉지 속 찬밥, 그리고 이 노인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 대표님은 회사에서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죠. 김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내가 제 엄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반짝이는 조명 속 시내는 멀어져 갔다. 그 반대편, 비 내리는 거리. 김 할머니는 조용히 젖어가고 있었다. 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흐르는 피눈물아. 그날 밤, 김 할머니는 밤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틀렸어. 걔는 정말 성공했어. 근데 이제 그 성공 안에 나는 없더라. 경기도의 오래된 기차역. 두 남자가 약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한 사람은 반듯한 정장, 고급 시계를 찬 채 고급 차량에서 내렸다. 자신감 넘치는 투적, 이제는 단단한 대표의 모습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구겨진 셔츠야. 어깨에는 배달 가방. 작은 오토바이는 길가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 둘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의 거리는 몇 발자국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감식 자체가 달랐다. 오랜만이네, 창우야. 먼저 입을 연관 정장을 입은 쪽. 이에 다르지만 어딘가 치근함이 스친 어조였다. 창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정말 오래됐지?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어색한 공기 속. 마치 창우의 인생을 상대의 눈을 통해 비교하는 듯 했다. 옛날 어느 동양의 나라에서 한 노왕이 후계자를 뽑기 위한 독특한 시험을 열었다. 지혜나 무예 대신 그는 모든 후보에게 씨앗 하나를 주며 말했다. 1년 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키운 자가 왕이 될 것이다. 1년이 지나고 왕궁은 온갖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수년만은 아무것도 피지 않은 긴 화분을 안고 나타났다. 그는 구석에 숨지 않았다. 오히려 떳떳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태아. 최선을 다했지만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왕은 웃으며 소년을 끌어안았다. 내가 나는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다. 꽃을 피운 자들은 모두 씨앗을 바꿨다.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질이다. 그날 밤
대단원이 된 차무는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휴대폰을 켜 페이스북을 넘겼다. 친구는 유명 CEO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다. 수백 개의 천사가 달려 있었다. 차무는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갔다. 작은 딸아이가 스케치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손에는 크레용 자국이 남아있었다. 옆에는 그림 한 장. 오토바이를 타고 계달 중인 아빠의 모습.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는 내 슈퍼맨이에요. 차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왜 자꾸 기교만 하고 있었지? 정작 내가 필요한 곳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다. 기교는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없는 경쟁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고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 삶의 목적임을 잊게 만든다. 기교는 감사함을 죽인다. 기교는 노인이 젊은이를 보며 한숨 짓게 만든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의 집 자식을 기준으로 삼을다. 이미 그 마음엔 작은 열등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외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교사로 유명한 지연 선생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책상 위엔 이름 없는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컴퓨터로 인쇄된 글귀가 있었다. 당신은 6학년 2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적당히 처리만 하면 고발하지 않겠다.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린 순간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무언가에 꽉 쥐어진 듯 멎어버렸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한마디씩 덧붙였다. 어떤 학부모가 둘이 저녁 먹는 걸 봤다더라. 수상한 메시지도 있었다던다.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셨어. 예전에도 이유는 모르지만 전등 당한 적 있다. 3일 뒤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왔다.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을 켰고 포털은 인명의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 72시간. 순박했던 한 여인이 세간의 혐오와 의욕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몰랐다. 그 문제의 학생은 사실 지연이 몇 년 전부터 후원하며 키워온 제자라는 것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살아가는 아이였다. 오래전 한 여인이 실수로 친구를 불륜녀라고 모함했다.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녀는 친구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줄게요. 친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전에 한 가지만 해주세요. 시장에 가서 밭털 100개를 거리에 뿌리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 잣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오세요. 그 여인은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땐 바람이 모든 잣털을 날려버렸다. 내 명예도 그래요? 친구는 말없이 말했다. 바람에 실려간 날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답니다. 지연 선생은 결국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언론은 기사를 삭제했지만 사람들 기억은 삭제되지 않았다. 아이의 가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그 아이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다. 7달 후 강가에 거려진 빈집에서 그 아이가 발견됐다. 살아는 있었지만 햇빛을 두려워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늘 허공을 응시하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때 지연 선생은 이미 조직을 떠난 지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을수록 더 큰 소리로 말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소문은 일종의 군중을 위한 마약이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착각을 준다.
그리고 그 착각이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다. 허름한 테이블 위엔 촛불도 꽃도 없는 생일 케이크 하나, 함께 앉은 사람도 없었다. 박선혜 씨 62세. 낡은 가디건을 입은 채 혼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다. 남편은 출장 중. 딸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오늘 회의가 있어서 주말에 자요. 박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화내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괜찮아. 이젠 익숙하니까. 그녀의 일기장 한 뒤통현. 붉은 펜으로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 8번째 혼자 맞는 생일. 그래도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다들 바쁜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겠지? 30년 넘게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온 박선희 씨는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 부탁하면 도왔다. 누군가 실수하면 대신 사과했다. 누군가 울면 묵묵히 감내했다. 유학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숨진 기회를 놓친 건 남편보다 많은 돈을 벌면 남편이 상처받을까 걱정돼서였다. 허리 통증에도 쉬지 않은 건 딸의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있어서였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연속이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반나기를 끌고 시장에 갔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멍청하네, 반나기가 있는데 왜 안 타지? 그 말을 듣고 아들이 탔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런,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두려잖아.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꿨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노인이 이기적이군. 결국 둘 다 반나기를 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불쌍한 반나기. 너무 혹사시키다. 결국 그들은 반나기를 들어 나르기로 했다. 그러다 반나기는 몸부림치다 간에 빠져 죽었다. 어느 날 박 씨는 욕실에서 쓰러졌다.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걸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물은 적이 없었으니까. 응급실앞에서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해서 항상 웃으셨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분은 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죠. 그래서 모두가 그녀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계를 잃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중받을 존재가 아닌 그저 편리한 도구처럼 여기기 시작한다. 자신의 목소리도 존재감도 정체성도 점점 사라진다.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일까? 비로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낡은 3층 집에 혼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3층 방은 항상 잠져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를 절투절투 3층 짐을 절투절투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은 최만석. 한때는 미술조사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유력한 학부모의 고발로 학생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사도 없었다.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 시사는 재판보다 빠르게 그를 심판했다. 그리고 그는 정직당한 후 교단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실 씨는 웃지 않았다. 그리지도 않았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오직 한 감정으로만 살았다. 제목, 그는 매일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낡은 가죽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한 번은 그가 2시간 넘게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아이를 바라보며 만다. 그 아이는 이제 웃으며 친구들과 놀더라고. 칠씨는 늙지 않았다. 그는 안에서부터 썩어갔다. 옛날 매일 마을에 물을 나르던 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의 물이 새는 물동이를 비웃었다. 그 이후로 그는 날카로워졌다. 노인에게도 아이에게도 짜증을 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자네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네. 새는 물동이 덕분에 그 길엔 꽃이 피었더군. 자네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이 저람이 마을에 꽃을 피운 거야. 물질일꾼은 눈물을 흘렸다.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온 세월이 감사를 아다간 시간이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화재가 났다. 사람들이 몰려와 불을 끄고 잠겨있던 3층 문을 부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곳은 무기가 숨겨진 방도, 복수 계획의 방도 아니었다. 그 밤은 작은 미술관이었다. 기억으로 그려낸 수백 점의 초상화,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리움과 고통으로 덧칠된 그림들, 단 하나의 그림만 칼로 반으로 찍혀 있었다. 그 아이 그리 고발했던 아이의 초상. 그림 역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때는 용서했지만 고통은 내일 말한다. 잊지 마오 절대. 우리는 분노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질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체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이 모든 감정은 거짓말한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 내 고통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실상은 그 고통은 더 깊은 구덩이를 파며 우리 영혼을 천천히 산채로 묶고 있는 것이다. 50대 중반의 여인이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엔 와인잔, 시선은 아래 거리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정. 과거엔 존경받는 간호사였고 지금은 늙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침마다 여전히 남편에게 차를 따르고 식사를 차린다. 한마디 인사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녀를 보지도 않는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처럼 살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는다. 단 한 가지를. 20년 전 그가 했던 말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친구들은 말한다. 헤어져요, 혜정씨. 그보다 나은 삶을 살 자격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 예전에 나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년간 사랑이 사라진 관계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녀는 기적을 기다리며 산다. 언젠가 그가 다시 신혼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만 해마다 그가 주는 건 오직 녹슨 침묵뿐이었다. 오래전 한 담당자가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등에 큰 보따리 하나가 있었다. 너무 무거워지니 두불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그건 뭐예요? 남자는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던 여자의 시체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나는 떠나보낼 수 없어요. 사랑했으니까 묻을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언했다. 그녀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지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시체예요. 남자는 듣지 않았다. 며칠 후 보따리에서 퍼진 악취는 온 마을을 뒤덮었고 전염병이 번졌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시체를 놓지 못했고 결국 시체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어느 날 태정 씨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 말지 앞.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먼저 놓지 못했어. 당신이 외로울까 봐. 태정 씨는 울면서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 없으면 당신이 못 살 것 같아서. 둘은 이미 사랑이 없었지만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돌처럼 굳은 기억에 매달려 살아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그 인내가 눈먼 희생으로 변질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자기 학대다. 사랑이 없는 관계를 습관과 책임감만으로 이어갈까. 그것은 고결한 게 아니다. 서로에게 잔인한 일이다. 행복은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때로는 놓아줄 때 찾아온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안엔 한 중년 남자가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남주환. 이웃들은 말한다. 그 사람 원래 유명한 의사였다. 그런데 어떤 사고 이후로 직업도 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지. 그가 사는 단 침대도 책상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거울. 벽에도 천장에도 거울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울을 보는 것. 자신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보고 싶은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아이의 얼굴. 15년 전 어느 야단 방집. 지친 몸으로 긴급 수술을 진행하던 중 주환은 오진을 범했다. 9살 소녀는 약물 알레르기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 아이의 부모는 그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였어. 정원 측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였다고 발표했지만 주환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의료계를 떠났다. 그날 이후 그는 법정의 판결 없이도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살았다. 옛날 한 산속절하. 신비한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아닌 아직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보였다. 어떤 이는 자신 때문에 울던 어머니의 눈을 보았고 어떤 이는 대신한 친구의 등을 보았다. 또 어떤 이는 오직 검은 어둠만 보았다. 자신이 만든 죄책감의 그림자 속에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그 거울을 응시한 사람은 거울이 사라지고 그 뒤엔 문 하나가 열린다. 그 문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있다. 어느 날 남주환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한 젊은 여성. 그녀는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전 그때 돌아가신 아이의 누나예요. 이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예요.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연 그는 떨리는 필체의 문장을 읽었다. 이 편지를 보셨다면 저는 세상을 떠난 후겠지요. 한때는 당신을 저주했고 당신이 괴로워하기에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어요. 가장 아픈 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요. 당신은 우리 아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사고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 주인이라 믿으며 평생 숨어 산다면 우리 아이는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 됩니다. 전 용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책감은 싫지 않은 고통이다. 하지만 인간을 정의하는 건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넘어진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가이다.
우리는 어제의 만명으로 살 수도 있고, 혹은 그 만명을 넘어선 증거로 살아갈 수도 있다. 과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일 뿐이다. 사진작가 별표 진욱 34세 별표의 핸드폰이 울렸다. 잠결에 본 건 엄마의 부재 중 전화 한 통. 다시 전화할까 했지만 피곤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 전화하자. 지금쯤 엄마도 자고 계시겠지? 다음날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웃 아주머니였다. 진욱 씨, 어머님이 부엌에서 쓰러지셨어요. 손엔 핸드폰을 들고 계셨고 화면엔 아들 진욱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는 그 전화를 다시 걸지 않았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걸 기회도 사라졌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미루다 놓쳐버린 것들이다. 장례를 준비하던 진욱은 엄마의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마다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신발끈을 묶었다. 옆집 강아지가 죽어서 울었다. 진욱이가 말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파리 데려가 줄게요. 마지막 사진 아래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어. 진욱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파리도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도 영원히 미뤄졌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매일 시냇가를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지. 그곳엔 언제나 반짝이는 금돌 하나가 있었단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말했지. 매일 죽자.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 금돌은 사라졌단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다. 지금 살아있음을 받아들일 용기란다. 사람은 정으로만 죽지 않는다. 누군가는 미루는 습관에 죽는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전화를 미뤘고, 널 많이 사랑했어 라는 고백을 미뤘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마저 미뤘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시간은 많아.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밖에 없다. 왜냐면 그 일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 있는 건 단지 용기 내는 순간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일이 묻힐 무덤이 된다. 기석도 없는 기대들의 무덤.